자, 여러분 이어서 계속해서 일제 통치 방식 변화에 대해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라는 걸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좀 아까 전에 봤겠지만 이때는 무관 총독이었어요.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대장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알죠 여러분들? 자, 3대장이에요 3대장. 이 3대장은 해군의 포스타 대장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의 총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또한, 근데 여러분들 이게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무관 총독, 즉, 육해공군의 대장만 가능했었던 조선 총독이 문관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왜 기만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완전히 기만적이에요. 왜? 1920년대 이후에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분명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너희가 무관총독 육해공군의 대장들 때문에 힘들었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덜 빡세게 해주겠다 하면서 문관총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문관총독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헌병경찰제도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칼을 차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학교 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새 여러분들 건강상태 이상 조사를 하는데 그거 안 하시고 있으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아 누구야? 아 저 자고 있었어? 일어나서 이제 해야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는 차마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야, 일본 일정형 좀 어떻게 되겠어? 야,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헌병경찰이 어떻게 바뀌냐? 문화통치 시기가 되면 헌병경찰이 보통경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왜 기만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의 수는 오히려 2배, 3배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기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무단통치 때는 언론 출판 결서의 자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화통치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알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라는 게 지금도 남아있죠? 이때 나온 거예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같은 우리나라 민족의 신문을 창간할 수 있게 해줬지만 삭제와 검열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일본에게 불리한 기사가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삭제, 검열 당했고 그 기사 쓴 사람 있으면 잡아서 처벌했던 게 일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네 번째, 회사령이라는 건 원래 허가제였다고 했죠?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회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뀝니다. 신고라는 게 뭐냐면 조선 총독님 저 회사 만들었어요. 서류 여기 있어요 하고 띡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회사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졌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게 왜 기만이냐면 이 회사령을 철폐한 것은 조선의 자본을 혹은 조선인들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업무를 간소화시켜준 게 아니에요. 일본의 자금이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조선을 더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회사령의 폐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1920년대 통치 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을 기만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더 한 가지 무서운 게 과거에는 19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적은 분명했었죠.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가 우리의 적이었다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저항해서 3.1운동도 일어났고요. 근데 1920년대가 되면은 일본이 각계각층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자기를 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면서 일본의 협력적인 사람들을 만들어요. 즉 친일파를 수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럼 2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분열하게 되는 게 1920년대예요. 정말 안타깝고 일본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주목해야 될 것. 3.1운동의 결과 중에 두 번째죠.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설입니다. 자, 이게 그 무한도전이라는 어떠한 예능에서 3.1운동과 관련된 노래가 나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3.1운동의 자신감을 가진 나의 빛나는 강한 심장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BY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3.1운동의 자신감을 가진 나의 빛나는 강한 심장,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시험에 반드시 문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이번에 볼 학기말고사에서도 무조건 나옵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3.1운동의 결과 생기게 된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일단 볼게요. 3.1운동 이후에 각지에 임시정부가 총 3가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성정부, 또 하나는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회,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이 3가지 정부가 생기는데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임시정부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활동을 좀 더 하나로 뭉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이 서울에 있었던 한천정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미 한반도는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천정부는 수도에서 탈락. 또 하나는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대한국민의회 연해 수준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루트가 먼가요, 가까운가요? 굉장히 가깝죠. 반면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네, 상하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상하이일까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상하이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조계지, 즉 영국과 미국, 프랑스 대사관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를 만나면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상하이 임시정부예요. 반면에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의 중심이 됐다면 무장투쟁 위주였을 거예요. 네, 국내로 무장투쟁을 하러 다니기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무장투쟁이 중심이 됐을 거예요. 반면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됐다면 외교 독립론이 이제 주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디가 임시정부가 되었죠? 네, 상하이가 임시정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무장 독립투쟁보다는 외교 독립투쟁론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교 독립론의 우세 속에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제는 기존에 있었던 왕정 체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정,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 체제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통제와 교통제가 아닌 교통국입니다.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기구를 통해서 국내와 연결하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또 하나, 임시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금줄이 필요했겠죠? 이 독립공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이 임시정부는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임시정부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건 뭐냐면 국내랑 연결되는 비밀 연락 단체예요. 그러니까 국내 서울에서 어떤 연통제국이 있으면 서울에서 이제 신의주로 정보를 보내고 신의주에서는 다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상하이로 들어오는 이런 체제였어요. 근데 이게 1년도 못 돼서 전부 다 일제에게 발각당해서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당시에 미국의 하와이나 아니면 그 멕시코 같은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 한인들에게 애국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이 독립국채를 발행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1년 이자 6%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것 좀 사서 지금 우리 임시정부가 어려우니까 우리 임시정부에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팔았던 게 독립공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립공채를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사줘요. 그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맨손으로 애니깽이라고 해가지고 선인장 비슷한 것을 맨손으로 이제 다듬고, 그리고 각종 석탄, 광산 같은데 미국인들이 일하기 기피하는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샀던 게 이 독립공채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공채를 사가지고 정부는 수많은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독립공채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 독립공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달러짜리, 지금 돈으로 12만원짜리 독립공채를 대한민국 정부에다 갖다 줘요. 나 독립공채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 도왔으니까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로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연이자 6%로 80년치를 계산해서 100달러짜리를 가져가면 22,565달러를 돌려줍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2,717만 3,542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줘요. 즉, 한 2,7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1만원짜리 독립공채를 하나 갖다 주면은 2,700만 원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외국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2,700만 원을 준다? 부족하죠, 이것도. 솔직히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700만 원이 아니라 2억을 넘게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임시정부가 탄생하긴 했지만 임시정부는 탄생한 지 4년 만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1년도 안 돼서 일제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또 하나는 1923년에 있었던 민족대표회의예요. 죄송합니다.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이 국민대표회의 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국민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사줬던 애국공채, 그 애국공채를 외교 독립을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이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횡령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승만의 그런 실책 때문인지 외교 독립론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게 돼요. 외교 독립운동은 우리가 허황된 꿈이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게 되고 외교 독립운동은 노답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탱한 것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김구 선생님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냐는 게 그 대회의 주제였습니다. 왜? 모두가 안 될 거라는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탱한 것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32년이 되면 임시정부의 꺼질 것만 같았던 부실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빛났던 한인애국단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결과 중 하나였죠. 3.1운동의 세 번째 결과인 무장 독립투쟁이 활성화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 부대와 다른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일본군을 유인하여 전멸시켰다라고 교과서에 짤막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올해가 봉오동 전투와 그리고 청산리 전투의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이 전투가 그렇게 쉽게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봉오동 전투 당시에 대한 독립군은 정말 무기 하나 구하기 어려워서 옛날 낡은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었고 보급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주먹밥이나 풀뿌리 같은 거 캐가지고 먹고 살던 게 독립군이었어요. 훈련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오로지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싸웠던 게 이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과 다른 독립군 연합이었어요. 반면에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최강의 부대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장비와 그리고 좋은 보급 그리고 우수한 훈련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어요. 이런 일본군과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부대가 싸워서 홍범도 장군이 이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그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수많은 독립군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목숨을 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겼다, 잘했네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홍범도 장군이 그러면은 일본군은 어떻게 이겼나? 간단해요. 일본군은 독립군의 오합지졸에 정말 나약한 도적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심하는 일본군의 부대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깊은 산 골짜기를 유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높은 언덕에서 아래를 볼 때랑 아래에서 위를 볼 때랑 시야 차이가 다르죠. 일본군은 골짜기를 유인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무기가 아무리 옛날 무기여도 혹은 보급이 좋지 않아도 위에서 아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 홍범도 장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서 이때 대패하게 됩니다. 이게 독립군 역사상 두 번째 전가로 빛나는 봉오동 전투예요. 어떤 영화에 이런 파트가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가 외면하고 싶은 피해 역사가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당했어요. 조선태영령, 토지조사서, 친일파 양성 이런 걸로 엄청나게 당해왔는데 당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도 이렇게 일본군을 쓸어버렸던 전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봉오동 전투 다음 전투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일본은 봉오동에서 일본군의 군대가 거의 패배해서 도망을 쳐버리자 자존심에 크게 스크래치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봉오동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청산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선생님이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전부 다 국내가 아니에요. 자, 바로 이 지역이 봉오동과 청산이 지역인데 한반도가 아니라 그럼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중국 영토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빌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의 군대 파병을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 훈춘 사건은 뭐냐면, 이 훈춘이라는 지역은 중국의 도시 이름인데, 여기에 일본군 공사관이 있었어요. 일본이 마적대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 마적대에게 훈춘에 있었던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니까 이 훈춘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 2만 명을 독립군을 쓸어버릴 생각으로 파병하게 돼요. 여러분들 2만 명. 그냥 일본군도 아니고 일본군의 최적의 2만 명이 청산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독립군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야, 이거 2만 명?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고 독립군이 이제 일본군을 피해서 도망을 하기 시작해요. 도망을 가는데 일본군은 계속해서 독립군을 따라왔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독립군이 일본군과 상대하기 유리한 지역으로 일본군이 유인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본군을 독립군이 이제 유인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던 적이 있었던가요? 선생님은 저기 인천대교에 한번 갔을 때, 인천대교에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안 보이는 정도가 정도로 안개가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일본군들이 유인해서 어떤 어량촌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거기 안개가 그렇게 심하게 꼈다 그래요. 근데 자, 선생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역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데 독립군대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제 그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독립군대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포위 공격을 준비하려고 북쪽으로 한 부대가 가고 또 반대편으로 한 부대가 가면서 독립군을 포위 섬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어때요? 갑자기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끼면서 이 지역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 독립군 부대는 미리 준비했던 다른 루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부대 A와 부대 B가 지금 양면에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립군은 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근데 독립군이 이미 빠져나가고 난 이후였고, 일본 군대가 양옆으로 포위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서 만나는 거는 그러면 누구겠어요? 독립군이 아니라 일본 군대 A와 일본 군대 B였을 겁니다. 결국 일본 군대 A가 일본 군대 B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A의 화력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의 무장은 동북아시아 정말 최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총 날라오고 박격포 날라오고 난리가 나니까 B도 놀란 거예요. 아, 독립군 얘네들 무기 장비 장난 아니네 하면서 똑같이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독립군이 이미 어디 갔죠? 이미 처음에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A 부대와 B 부대가 서로 이제 포격과 기관총 포격을 가하면서 A 부대와 B 부대가 거의 자멸하게 됩니다. 이 남은 나중에 날이 밝고 나서 A 부대와 B 부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독립군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웠구나. 그래서 일본군이 더 열받았겠죠? 열받아가지고 독립군을 따라가다가 또 한 번 더 유인당하게 됐고, 높은 고지대를 점령한 독립군에 의해서 일본군 부대 2만 명이 거의 몰살당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청산리 전투였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제강점기 독립군 사상 최대 전가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청산리 전투가 정말 안타깝지만 독립군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를 끝으로 이제 독립군은 청산리 대첩 이상의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같이 가볼게요. 자, 일본군 2만 명이 독립군대에게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었겠죠? 이렇게 패하고 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요. 원인을 봤더니 간도 주변에 살고 있었던 약 1만 명의 한국인들이 독립군대에게 일본군의 위치도 알려주고, 일본군에게 거짓 정보도 흘렸고, 독립군의 식량 보급도 담당히 했었기 때문에 간도에 있었던 하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쓸어버리려는 계획으로 일본군의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간도 참전이라고 해서 간도에 있던 한국인은 무차별 낙사라고 해요. 이때 죽었던 한국인들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가릴 것 없이 한국인이 보였다 하면은 모조리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후로 간도에는 한국인들이 남아나질 않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간도 참전으로 독립군은 결국 간도로 떠나서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왜 여기로 이동하냐면 당시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거의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단계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닌이라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우리는 약소국가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자유시로 독립군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 지도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네, 자유시는 러시아의 이쪽 지방에 있었던 곳이 자유시예요. 그러니까 독립군대가 청산리와 봉오동 근처 북만주 지역에 있다가 북쪽으로 쭉 하고 이동한 게 자유시였어요. 이렇게 자유시에 이동했는데 문제는 자유시에 도착하자 러시아 군대가 태세 변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는데 러시아 군대가 원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죠.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승리한 독립군들 전부 다 일본군의 동북아시아 최강의 부대였던 일본군의 무기와 장비를 거의 흡수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대는 뭘 요구했냐면 일본군한테 뺏은 무기들, 대포, 게들링건, 그리고 뭐 박격포 같은 거, 그리고 독립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들을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러시아가. 근데 독립군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무기들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무기들인데 이거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적색군이 독립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독립군은 결과적으로 정말 어이없게 일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사상당하게 됩니다. 이게 독립군의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사건을 끝으로 독립군은 1930년대, 40년대에는 큰 하락은 벌이지 않지만 여전히 명맥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5년이 되면 한국 강국군이 조직되고 그 한국 강국군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최고의 활약은 청산리와 봉오동이었습니다. 오늘 좀 안타깝지만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이 그 전에 안내 하나 좀 하고 끝낼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는 6월 24일 날 독도 알리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독도 알리기 대회는 6월 24일 수요일 날 3시부터 한 3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3학년 중에 신청자를 받을 겁니다. 시청자는 010-4185-1492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참가 신청을 하는 걸로 하고 예상 문제 60문제짜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30문제 정도가 나올 건데 장소는 3학년 3반 교실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상 같은 거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수상이 고등학교 내신에 가산점으로 들어가니까 혹시 상이 없는 친구나 아니면 독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꼭 신청해서 6월 24일 날 간단한 대회니까 이거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